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1년 전 협의이혼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테니까요. 사이도 좋았고 아내에 대한 평판도 좋았었습니다. 아내는 동네에 효부로 소문이 날 정도로 저희 어머니께 잘했고 동시에 내조나 살림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동안 참 고마웠고 제가 더 잘하고 싶었죠. 하지만 어떤 계기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혹시 알게 될까 주변에는 이혼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변에선 제 잘못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냐 하더라고요. 참 씁쓸하지만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말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친구, 진실을 아는 그 친구만은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친구이자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 친구이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소연이고 활발하고 밝은 친구였죠.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고 좀 재미없고 쑥맥인 편이었는데 그 친구가 활발하게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고 여기저기 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연극이 있어서 보러 갈 생각이라고 말을 했는데 소연이가 같이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속 시간을 정했죠. 당일날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친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서경 씨? 저는 모르는 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니 놀랐죠. 예, 누구시죠? 맞네요. 저 소연이 친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 근데 소연이는 소연이가 오늘 아침에 배탈이 나서 못 오게 됐거든요. 예? 정말요? 병원은 약 먹고 자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서경 씨 기다릴 테니까 저보고 대신 가서 말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부러 오셨구나.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저는 소연이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 되면서도 일부러 그 말을 전해주러 여기 왔다는 그 친구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는 외모도 여성스럽고 차분해 보이는 분위기가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죠. 저기 일부러 오셨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거 같이 보실래요? 연극 좋아하세요? 제 말에 그분도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래도 되나요? 저도 연극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잘 됐네요. 그러면 시간 다 됐으니까 들어가서 보시죠. 네, 좋아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연극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한잔 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장미은이었고 소연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같은 하숙집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집은 강원도 쪽이라서 하숙을 하며 학교에 다닌다고 했거든요. 미은이의 학교는 근처에 있는 2년제 대학이었고요. 외모도 제 스타일인데다가 말도 잘 통했고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나누었죠. 그걸 계기로 저희는 만나오다가 사귀게 되었고 결국 제가 공인회계사 합격 후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관리하시던 건물을 어머니께 다 넘겼고 그 후론 줄곧 어머니가 관리를 하셨어요. 건물들에서 받는 세가 꽤 되다 보니 집 형편은 여유 있는 편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첼로 전공 후 프리랜서 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결혼 후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은이와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니와 여동생은 썩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미은이는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월급마저 다 고향의 부모님에게 보내드려야 된다고 했었어요. 저랑 결혼하면 처가댁으로 보내는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동생은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오빠 알지? 나 촉 되게 좋은 거. 솔직히 미은 언니 좀 그래. 뭐가 그래? 엄청 여시가 같다고나 할까? 하여튼 별로 맘엔 안 들어. 참나, 미은이가? 남자는 모르지. 근데 딱 보면 알아. 보통 아닌 게 보여. 임신했다는 시기도 그래. 우리 집 인사 오고 별로 안 반기는 거 눈치채고 나서 바로 임신했잖아. 야, 말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우리가 서로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 시누이랍시고 시집살이 그런 거 시킬 생각 하지 마라. 나 분명히 경고했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벌써 편드는 것 봐. 이러니까 엄마랑 내가 싫어하지. 진짜 그러지 마.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게다가 나한테도 정말 잘하고. 심보 안 좋게 먹지 말고 가족으로 잘 받아줘. 흥. 어머니는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이미 뱃속에 애는 커갔기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미은이가 사는 형편이 안 좋아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어머니 하시는 말론 사는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미은이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어둡고 별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개운치는 않으셨다고요. 어쨌든 저와 미은이는 결혼을 했고 어머니와도 함께 살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저희 어머니도 좀 무뚝뚝하게 구셨어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참 고맙게도 미은이는 그럴수록 저희 어머니께 더욱 잘하더라고요. 먼저 싹싹하게 어머니께 말 걸고 모시고 나가려고 하고 마치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마냥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집안 살림도 잘하고 육아까지 척척 해내니까 저희 어머니도 뒤늦게 마음을 여시면서 잘 지내셨어요. 아내가 얼마나 노력을 한 건지 알기에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다 좋았지만 한 가지 가장 큰 걱정은 어머니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식단도 그렇고 관리를 하시는 편인데도 어느 순간 별다른 병명도 없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는데 뚜렷한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 증세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럴수록 어머니께 몸에 좋은 거 더 챙겨드리고 산책도 자주 모시고 나가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보살펴 주었어요. 저도 그게 너무 고마워서 처가댁으로 생활비나 용돈도 더 자주 보내드리고 선물도 자주 보내드렸습니다.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만큼 저도 장모님, 장인어른께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온 아내가 몹시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조소연 진짜 웃겨. 이제 앞으로 우리 모임 안 나올 거래. 소연이가? 왜? 몰라. 지 혼자 뭔가 수틀렸는지 열내고 짜증내다가 나랑 좀 싸웠어. 이제 모임에도 안 온대. 안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걔 말하는 거 가만 보면 진짜 싸가지 없어. 대학 좋은 데 나오고 돈 좀 잘 번다 그거지. 잘난 척 해봤자지. 남편 바람 펴서 결국 이혼한 주제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둘이 싸웠다는 것도 놀랐지만 아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아내도 말하고 조금 놀랐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심하게 싸웠나 보네. 나한테 막말 퍼붓고 갔어. 소연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쏘 아빠, 당신 아내는 나야. 지금 친구라고 조소연 편드는 거야? 편이 아니라 당신은 조소연에 대해서 잘 몰라. 걔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뻐기고 잘난 척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공부 좀 한다고.
차라리 잘 됐어. 나도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지가 안 나온다니 땡큐지 뭐.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소연이와 왜 그렇게 싸웠나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주 가는 카페에서 소연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과 소연이의 사업체가 가까워서 한 번씩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마주칠 때가 있긴 했거든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소연이는 아무래도 아내와 싸운 직후인지 마냥 반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미은이랑 싸웠다며? 아직도 감정 안 좋아? 그 말에 소연이가 비웃더군요. 네 와이프가 우리 싸웠다고 그래? 참나. 싸운 게 아니라 됐어. 이제 와서 뭔 말을 하겠니? 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 그래.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러던지 뭐. 소연이는 커피를 들고 가려다 저에게 그러더군요. 서경아. 어? 너 미은이 좀 잘 지켜봐. 뭘 지켜봐? 그냥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라고. 소연이는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소연이가 제 아내와 싸워서 빈정이 상해서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빠, 나 어제 엄청 유명한 도사집 갔거든? 소개받고?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니냐? 저희 여동생은 결혼 전부터 사주나 점집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함부로 믿지 말라고 해도 유명하고 좋다는 데는 다 찾아가 보더라고요. 저는 저것도 중독이다 생각했을 정도였죠. 뭐 어때서 재미로 보는데. 재미는 무슨, 네가 1년에 점쟁이들한테 갖다 바치는 돈만 해도 차 한 대 값은 나오겠다. 그 정도 아니거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할 처지 아니지. 왜 하냐? 내가 어제 누굴 봤는지 알아? 누굴 봤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언니, 새언니. 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미신이기도 하고 또 무섭다면서요. 그런데 무당집에서 저희 아내를 봤다는 겁니다. 잘못 봤겠지. 너네 새언니 그런 거 안 좋아해. 너 같은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선글라스 끼고. 아는 척 했어? 아니, 횡하니 가버리던데? 근데 언니 맞다니까. 거기 완전 외진 곳에 있는 데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덴데. 어떻게 새언니를 알고 왔을까? 안내해주는 분한테 저분 자주 오냐고 물어보니까 몇 번 왔었다고 하던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시간 남아도니? 끊어. 저는 그렇게 동생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 얼마 전 들었던 소연이의 말까지 겹치면서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아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늘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고 아무리 부부라도 흐트러진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을 무렵 저는 우연처럼 또는 운명의 장난처럼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일찍 퇴근 후 집에 오던 길에 속이 좀 안 좋아서 길가 초입의 약국에 들렀을 때였어요. 소화제를 사고 막 나오려는데 가게 유리창 너머에 뜻밖에도 아내를 보게 된 겁니다. 아내는 웬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더니 가게 너머에 있는 교회 앞 전봇대 밑에 그걸 슬쩍 버리더라고요.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 밖으로 나가 아는 척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아내가 낯설 정도로 굳은 얼굴이었고 또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굳이 거리도 먼 여기까지 와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냥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상황 자체가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소연이와 동생이 한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 쓰레기 봉투로 다가갔습니다. 교회에서 내놓은 듯한 재활용품 봉투 옆에 아내가 버려둔 쓰레기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열까 말까, 이걸 굳이 열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안에는 검은 봉투 하나만 덜렁 들어가 있었는데 딱 봐도 뭔가 특정한 것을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곤 그 봉투를 부스럭거리며 열어봤죠. 그리고 검은 봉투를 펼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웬 지푸라기와 쌀이 든 작은 주머니, TV에서나 봤던 볏짚으로 만든 인형이었거든요. 심상치 않은 물건들을 보고 저는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떨리는 기분으로 동생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동생에게 화면을 돌려 봉투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생도 몹시 놀라더군요. 이게 다 뭐야? 여기 어디야? 너 이거 뭔 줄 알겠어? 점집 같은 데서 쓰는 그런 거 아니야? 잘은 모르겠지만 집단으로 만든 인형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꼭 그런 거 같은데? 저주하고 살 날리고 그런 거. 살을 날려? 왜 무당집 같은 데서 저주 보내고 그러는 거 누구 해하려고 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닌가? 어? 잠깐만. 세상에 저게 뭐야? 동생이 깜짝 놀라더군요. 왜? 저거 엄마 손수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다시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저는 급하게 봉투 안을 들춰보니 정말 바닥에는 어머니 손수건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어머니 소지품이 여기 왜 있나? 아내는 이걸로 무슨 짓을 했나 싶고요. 동생은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일단 끊으라 하고 그걸 챙겨서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불현듯 소연이의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뭔가를 아는 듯 했죠. 저는 급하게 소연이에게 연락을 했고 지금 집 앞에 갈 테니 10분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저는 엉망인 기분으로 소연이를 기다렸죠. 잠시 후 소연이가 나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있잖아. 너 전에 우연히 만났을 때 왜 미은이 잘 지켜보라고 한 거야? 갑작스런 제 말에 소연이도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나한테 해줄 얘기 있니? 없어 그런 거. 있다 해도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분란 만들 일 있니? 괜찮으니까 얘기 좀 해줘.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친구로서 말해줄 수 있잖아.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소연이도 저를 조심스레 보더라고요. 혹시 미은이 뭐 이상한 거 있었어? 그냥 내가 미은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부부 사이가 그렇지. 피 섞인 가족보다도 잘 아는 것 같다가도 뒤돌아보면 제대로 아는 게 없을 때도 있더라고.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제 말에 소연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걔랑 싸워서 모임 나간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왔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조금 싸웠다고 모임 나가고 그러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미은이 걔가 하는 짓이 정말 꼴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어서 그랬어. 왜? 너한테 엄청 잘하잖아. 그냥 보면 완전 현모양처지. 근데 나도 걔를 오래 알았는데 한 번씩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거든. 그날 모임에서도 술을 다들 한 잔씩 했단 말이야. 근데 미은이 걔가 업이 됐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네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괜찮아. 미은이 너네 어머니한테 쌓인 게 엄청 많은 것 같더라. 그냥 톡 까놓고 말할게. 뭐라고 했냐면 너네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엄청 끈질기다고. 재산 다 넘기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저는 그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미은이가? 솔직히 너네 어머니 나도 몇 번 뵀잖아. 너랑도 내가 친구고 전에 밥도 사주셨었고. 아무리 미은이가 내 친구고 자기 시어머니 욕하는 거라지만 그런 소리 하는 거 나도 마냥 듣기 좋진 않아. 톡 까놓고 그날 처음 아니고 그 전 모임에도 한 번씩 얘기했었거든. 말도 안 돼. 미은이 우리 어머니랑 엄청 잘 지내.
그렇겠지. 네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닌가 보지. 신혼 초에 자기가 받았던 그 괄시들 다 기억한다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치 떨린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혼 초에 어머니와 별로 좋지 못했던 건 맞지만 아내의 노력으로 잘 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아직도 그때 일을 그대로 곱씹으며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듣기 싫은 건 둘째치고 친구들 만나서 시댁 욕, 남편 욕 할 수 있어. 나는 전 남편 욕 안 했겠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내가 진짜 싫었던 건 꼭 그렇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자꾸 다른 테이블에 합석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날도 웬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합석을 한 거고 나는 싫다고 먼저 간다고 했더니 나더러 고상 떨지 말래. 너 혼자 그렇게 잘났냐면서. 그 말에 나도 화나서 너야말로 가족들 속이면서 살면 좋으냐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랬지. 말 나온 김에 말해줄까? 너 미은이 제대로 좀 알아봐. 지금 아마 만나고 있는 남자 있는 것 같아. 소연이의 말은 하나하나 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고 고상한 아내가 술 먹으면 모르는 남자들과 합석하는 걸 즐기고 그것도 모자라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니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굳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실은 너랑 미은이 첫 만난 말이야. 나랑 연극 보러 가려고 했을 때 나 대신 미은이가 나왔잖아. 내가 아파서 미은이가 말 전해주러 나왔다고. 그렇지. 근데 그거 아니야. 약속 당일날 미은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 없을 때 하숙집으로 전화 왔는데 네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약속 취소했다고. 나는 그런 줄 알고 안 나간 건데 나중에 보니 미은이 지가 나가서 너랑 만났던 거야. 아주 계획적이었던 거지. 뭐? 실은 내가 너 좀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미은이한테도 네 얘기 많이 했었어. 괜찮은 애라고. 미은이도 우리 학교 놀러 왔을 때 너 멀리서 본 적도 있고. 그때 미은이도 너 관심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짓을 벌였겠지. 나중에 너랑 미은이 사귄다는 거 알고 나한테 빌더라. 제발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나도 알겠다고 둘이 잘 어울리니까 잘 사귀라고 하고 말았던 거야. 너랑 미은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나도 속 좀 아팠지만 그렇게 인연인가 보다 하고 나도 말았던 거지.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미은이 걔 하는 짓이 한 번씩 너무 소름 끼치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나도 손절한 거지 뭐. 소연이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의 또 다른 모습도 충격이지만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도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저와 만난 거였다니요.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은 뭐였나 머리가 멍할 정도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멍했고 소연이는 괜찮냐며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혹시 집에서 애들 기다리는 거면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소연이도 너무 큰 폭탄 던지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하며 가더라고요. 저는 그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던 아내에게 그런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집에 늦게 갔고 아내 앞에선 최대한 모른 척 잡아떼려고 노력했죠.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했지만 저는 그게 더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오랜 생각 끝에 아내의 뒤를 좀 캐봐야겠다 마음먹었죠. 믿을 만한 흥신소를 찾아 아내의 뒤를 좀 밟아달라 의뢰했고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증거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죠. 무슨 얘기?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아내는 그 서류를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서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걸 왜? 저는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흥신소 측으로부터 받은 증거도 내밀었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들을 봤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집에서 나와서 웬 남자의 차를 타고 가는 것,
그 차가 모텔을 들어가는 곳, 그 남자와 밥을 먹으러 가는 사진들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고 어머니만 모시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루했어. 그래서 잠깐 딴 생각한 거야. 정말 미안해. 이 남자랑은 이제 안 만날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는 얼굴을 바꾸고선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붙잡고 매달렸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진심같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이혼하자, 조용히. 이러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돼? 시집 와서 여태까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산 거 알잖아. 내가 잠깐 한눈 판 건 맞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열심히 산 거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던졌습니다. 이거나 보고 그런 얘기해. 아내는 그 종이 가방을 보더니 아까보다 더 놀라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자기가 몰래 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종이 가방 안에 들어있었으니까요. 뭔 줄 알지? 잡아뗄 생각 마. 당신이 그것들 몰래 버리는 거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사람이야, 당신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으면 해서 몰래 이런 짓을 벌여? 결혼 초반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10년도 더 된 일이고 이제는 어머니랑 잘 지낸다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네. 뒤에서는 이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벌이는 사람이었네. 당신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더 살 수 있겠어? 제 말에 아내는 멍하게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간이 지났다고 다 없던 일 되는 줄 알아? 라며 날카롭게 외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뭐? 당신이 겪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겠지. 근데 나는 못 잊어. 우리 집 가난하고 우리 부모 별 볼 일 없다고 나 무시한 건 너네 엄마잖아.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 개무시하는데? 그래도 나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정말 잘하고 살았다고. 당신은 늘 바쁘고 나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 모시고 살고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 이해해줄 남자도 만나봤어.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그리고 이것도 그래. 어머니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고작 이런 거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와, 진짜 볼수록 무섭네. 당신 하는 거 보면 직접적인 해도 끼칠 사람이야. 본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릴 사람이라는 게 보인다고.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처음으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다른 방에 있던 어머니까지 와서 말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일을 계기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유책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아내 측으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아내는 결혼 생활 기간이 10년이 넘었기에 재산 분할 요청을 하더라고요. 유책과는 별도로 재산 분할을 해야 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가지고 있는 작은 빌라를 넘겨주기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다고 생각하니 참 허무해지더라고요. 처음 저에게 접근했던 것부터 다 거짓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엄마랑 다시 합치면 안 되냐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따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언젠가 네가 나이가 더 들면 그땐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덮고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자 했으면 다 몰랐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제 앞에선 여전히 현명하고 착한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면 몰랐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도 이혼 과정 속에서 참 많이 울고 후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라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타인을 속이거나 음흉한 마음일랑 먹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았으면 해요. 그게 본인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저도 어머니와 아들 잘 건사하며 남은 인생도 꿋꿋이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 고등학교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늘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던지 간에 결국은 다 나한테로 돌아온다 라는 것을 인생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주려 했죠. 저는 6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전처의 지금 상황을 알게 되니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과거에 했었던 유기견 봉사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14년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유기견 출신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추억이 참 많았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고 그때 참 많이 슬프고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유기견, 유기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동호회도 자연스레 가입하게 되었죠. 주말마다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그곳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회원들 대개는 봉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심성이 착하고 차분한 분들도 많았는데 그중 한 여자는 유난히 밝고 활발한 여자였습니다. 유정미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한다는 그녀는 동호회 회원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친화력이 좋고 성격이 정말 밝았거든요. 그녀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환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활달한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따뜻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정미 씨에게 호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하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정미 씨가 봉사활동에 나오지 않으면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나 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워낙에 쑥스러움이 많고 조심성이 많은 편이었기에 쉽게 호감을 표하긴 어려웠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남자친구 있느냐, 나는 어떠냐 물어봤어야 하는데 우유부단했던 저는 지레 짐작으로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제 마음을 접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미 씨는 동호회에서 안 좋은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날 때쯤 더 이상 봉사활동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미 씨랑 같이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한의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라는 게 알고 보니 정미 씨와 그 한의사랑 사귀었다는 겁니다. 동호회에서 사귈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한의사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였죠. 애까지 있다고 하고요. 그 둘은 더 이상 동호회에 나오지 않았고 남아있는 회원들은 그 둘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미 씨에게 호감이 있었고 제 생각에 정미 씨는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정미 씨에게 연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동호회 안 나오던데 잘 지내느냐고요. 정미 씨도 제 연락을 반가워하면서 한번 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러는 거예요. 제 소문 들으셨죠? 제가 왜 동호회 안 나가는지. 아, 예, 듣기는 했습니다.
다들 저 욕하죠. 정미 씨의 물음에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기보다 둘러서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소문이 났을지 다 아니까요. 근데요. 저도 참 기가 막혀요. 너무 억울한데 솔직히 억울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떠들고 싶지도 않아요. 인규 씨한테만 말하는데요. 저도 사실 피해자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일을 더 키우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해명하지 않고 조용히 동호회 그만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든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정미 씨는 그 소문이 오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미 씨 말로는 한의원 남자가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였고 유부남인 건 나중에 알았다는 거였죠. 사실 저도 같은 회원이지만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름과 직업 정도는 알았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딱히 유부남이란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미 씨에게 그랬죠. 사실 전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엔 정미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도 한 거고요. 라고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정미 씨는 처음에 그 밝았던 모습과 달리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많이 억울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고 하면서요. 안 좋은 오해를 받은 정미 씨가 많이 안쓰럽고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달래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미 씨는 제 아내가 되었죠. 그 후 저는 아내와 8개월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할 때 그러더군요. 이제 든든한 남편도 생겼고 가정에 좀 충실하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회사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 그래도 되지.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당장 돌봐야 할 아이가 있거나 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 혼자서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고 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휴식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둘만의 신혼을 즐기며 편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렇게 아내는 결혼 전에 회사를 바로 그만뒀고 그 후로는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본인의 말처럼 정말 편하게 지내더군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고 일어나서는 필라테스를 하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고 너무 행복하다고 했죠. 다니기 싫은 회사 다니면서 어거지로 살았는데 요즘 너무 좋다면서요.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다만 약속과 달리 집안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늘 어질러 놓은 옷가지와 설거지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먹는 날이 잦았고 혹은 제가 장을 봐서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긴 하루 근무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싱크대에는 아침부터 쌓여있던 그릇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자 방에서 나오던 아내가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자기야, 설거지라도 좀 해놓지 그랬어. 나 너무 힘든데. 내가 오늘 필라테스 다녀와서 너무 피곤했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할게. 우리 서방님 화 풀어요. 내가 대신 뽀뽀해줄게. 아내는 애교가 정말 많은 성격이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티를 내면 우리 남편이 최고야. 자기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좀 철딱서니가 없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모습조차 사랑했기에 이해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 반년도 안 되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후 아이를 출산했고 초반에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인 듯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목욕시키는 것부터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까지 거의 모든 육아를 제가 도맡아 했죠. 그렇게 아이는 자랐고 돌이 지났는데 아내는 그때부터 쇼핑 중독처럼 이것저것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보다는 본인을 위한 물품이 많았고 나중에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들, 심지어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커피 머신이며 가전제품들,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이번 달 카드값이 400만 원이 넘었어. 뭐가? 그냥 필요한 거 좀 샀어.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 안 하게 생겼어? 저의 말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다 샀다. 어쩔래? 내가 이런 거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사? 아, 진짜 구질구질해.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딱 질색이야. 당신 이렇게 쪼잔하게 나오니까 내가 산후우울증도 걸렸던 거야. 내가 왜 이런 쥐꼬리만한 교사 월급에 맞춰서 쩔쩔매면서 살아야 되는지. 진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아내의 거침없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래,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야. 내 친구들은 남편 잘 만나서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매일 후회해. 돈 많은 남자 만났어야 했는데 당신은 월급도 너무 작고 너무 쪼잔뱅이라고. 라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상처를 받았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아내가 홧김에 한 말이고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애써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건 홧김이 아니라 아내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돈 때문에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영심 많고 사치스럽고 남자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아내에게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은 한없이 부족했겠죠. 그런 아내의 말들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실망이 컸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불만이 없었겠나요? 정말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도 있으니 바보같이 그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아내의 그런 허물조차도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중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 끊겼던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면서요. 저는 아내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동창 모임에 갔다 온 후 이상하게도 활기가 넘쳤어요. 안 하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이랑도 잘 놀아주고 활기가 막 넘쳤던 거죠. 그리고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동호회에 가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잘 살더라고. 그거 보고 나도 자극받았어. 좋은 자극이네. 저는 좋게 생각하고 흐뭇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동창회에 갔다 온 아내는 저한테 박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재혁이라고 나 중학교 때 좋다고 쫓아다니던 찌질한 애가 있었거든? 그때는 키도 작고 성격도 찌질하고 그냥 그래서 저런 애가 나를 왜 좋아할까 쪽팔렸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사람이 아예 달라진 거 있지? 주식하고 코인 투자 전문가래. 그걸로 본인도 돈을 엄청 벌었고 고객들한테 투자 정보도 주고 그러는 전문가라는 거야.
동창회에도 외제차에 명품 시계에 엄청 삐까뻔쩍하게 하고 왔더라고. 게다가 그때 안 큰 키가 고등학교 때 다 컸는지 키도 커지고 인물도 확 살고 사람이 아예 180도 다른 거 있지? 아, 그래? 참 신기하더라니까. 저는 그때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들뜬 얼굴로 박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박재혁이라는 중학교 동창과 아내는 바람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아내에게 통장 관리를 맡겼는데 어느 날 확인을 해보니 적금 통장에서 300만 원, 500만 원 같은 큰 금액들이 뭉텅이로 빠져나간 겁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출금이었기에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겁니다. 투자했어, 그걸로. 투자라니? 내가 전에 말했잖아. 재혁이 말이야. 걔가 주식이랑 코인으로 돈을 엄청 잘 불리고 관리해준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걔한테 투자 맡기지도 못한데 워낙 거물급들만 고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동창 좋은 게 뭐야. 나도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몇 번 조르니까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 소액으로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아. 정말 실력이 있나 봐. 그래서 재혁이 믿고 좀 더 넣은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결정해?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그리고 많은 금액도 아니고 몇백이잖아, 고작.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돼서 당신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어쨌든 뭐 얘기했고 안 했고가 중요해? 돈만 불려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뭐 몇천만 원이라도 넣은 거 아니잖아. 끼케야 몇백 원이야. 다 합치면 1,000만 원 돈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무엇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위험한 투자 하고 싶지 않아. 제 말에 아내는 뒷목을 잡더라고요. 너무 싫다.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우리가 어때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좀따리 월급 모아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당신은 교직 생활도 하면서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없어? 어쩜 그렇게 사람이 고지식해? 솔직한 말로 당신 그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 맨날 이렇게 허덕이며 살래? 돈 한 푼에 쩔쩔매면서? 이런 거 아니면 절대 돈 못 모아. 이건 기회라고, 기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결국 우리 가족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라면서 당당하게 따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투자를 하는 것뿐인데 제가 말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일단은 아내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내에게 이번 일은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무조건 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100만 원을 쓰더라도요. 아내는 짜증을 내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 몰래 주식 투자한 것 말고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아내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 불안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재혁이라는 남자와 나눈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들킨 거야? 남편 난리 났겠네. 지가 난리치면 어쩔 건데. 내가 더 뭐라고 했어. 하여튼 답답이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저러고 있다.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앞으로 또 투자할 생각이면 자기한테 무조건 얘기하래.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남편이 진짜 쪼잔하긴 하네. 내 말이 저렇게 쪼잔뱅이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너처럼 화끈하게 잘 써야 돈도 잘 버는 건데 말이야. 내가 화끈하긴 하지.
그러게 너는 나랑 결혼했어야지. 내가 너 예전에 쫓아다녔잖아. 그땐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제 와서 후회되지?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갈아타려고 준비 중이잖아. 난 언제든지 기다리지. 근데 애는? 몰라. 남편이 알아서 키우겠지. 빨리 남편하고 정리하고 너랑 살고 싶다. 남편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해. 나도 너랑 빨리 살고 싶어. 빨리 남편한테 얘기해. 나랑 결혼하면 너 벤츠 타고 신상 명품백 종류별로 내가 다 사준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재혁이 최고. 그걸 본 저는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돈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제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다 안다고 하니 모든 것을 인정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줄게. 그 남자 정리하고 투자했던 돈도 돌려받아와. 그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하지만 아내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식 생각은 안 하냐니까 아이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랑의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그게 아내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 앞에서 본인의 욕망 앞에서 제 속으로 난 자식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모습. 저는 아내에게 완벽하게 정이 떨어졌고 일순간에 마음 정리가 되더군요. 이혼은 하되 상간소송은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돈으로 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랍니다. 저는 웃기지 말라고 너나 그놈이나 상간소송 다 할 거고 판결문까지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놈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으니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라고 다시는 내 아들 볼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놈한테 완전히 빠져서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바로 진행했고요. 아이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마음도 없는 아내의 모습에 참담한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 내가 진짜 잘못 선택한 거구나.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깨끗이 끝을 냈습니다. 우연으로라도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죠. 아내의 배신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비참하고 괴로웠죠. 하지만 아들이 있기에 마냥 그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며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주더라고요. 아들을 보면 너무 행복했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졌습니다. 상처뿐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 내게 남았다는 생각에 위안이 좀 되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저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내는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들에게도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떠났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지난 6년간 아이를 보러 올 생각도 없었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연락해도 아이를 보여줄 생각도 없었지만 무슨 무자르듯 자식을 끊어내는 그 비정함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처제는 자기 언니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미안하다며 이따금씩 아이 선물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낼 필요 없다고 돌려보냈는데 처제는 저랑 조카한테 미안하고 이모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라며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냥 아이 선물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전 처가 식구들과 따로 연락한 건 아니고 전처에 대한 소식도 들은 게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얼마 전 우연히 마트 서점에서 처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줄 동화책을 고르고 있는데 저를 알아본 처제가 다가왔더라고요. 어머, 형부 맞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좀 껄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잘 지냈지? 성현이 책 고르러 오신 거예요? 어, 형부 얼굴 좋네요. 잘 지내시죠? 뭐 똑같지 뭐. 근데 처제는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제 말에 처제는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언니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속이 끓어서요. 그게 무슨 재혼해서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애 한번 보러 오겠다는 말 없이 살길래 재혼해서 돈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처제는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형부한테 그런 짓 했는데 잘 지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 언니라지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꼴 좋다 싶어요. 근데 그래도 언니라고 지금 꼬라지 생각하면 마음 안 좋고 미치겠고 그래요.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무슨 일인데? 아예 모르시죠? 저희 언니 얘기. 나야 들을 일 없지. 들을 이유도 없고. 그쵸. 처제가 긴 한숨과 함께 들려준 아내의 근황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교도소로 갔다는 겁니다. 갑자기 교도소라니 이게 다 뭔 일인가 했는데 처제가 얘기해 주더군요. 그 남자요. 완전 사기꾼이었어요. 투자 전문가는 개뿔. 형부랑 이혼하고 나서 언니랑 동거했는데요. 초반에는 돈 펑펑 쓰고 잘 사는 듯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언니까지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사기를 쳤더라고요. 언니 주변 사람들이며 친척까지 다 당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도요. 게다가 심지어 제 이름으로 대출받으려고 했다가 걸렸죠. 부자랑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뻐기고 다니길래 우리 언니지만 진짜 한심하고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 꼬드김에 넘어가서 한통 속으로 사기치고 다니다가 결국 줄고소 당하고 나란히 잡혀 들어갔어요. 저희 언니가 철딱선이 없고 제멋대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까지 칠 사람은 아닌데 이게 다 그 남자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유부남이더라고요. 전처랑 이혼도 마무리 안 된 상태고요. 언니 교도소 가고 저희 부모님 알아눕고 주변 친척들이 대신해서 돈 갚으라고 난리쳐서 부모님 집도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언니 때문에 진짜 저희 집 완전 쑥대밭 됐다니까요. 처제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고 아내는 공범이 되어 주변 지인들한테 투자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6년 동안 아들 걱정도 안 됐는지 연락 한 번 없구나 싶었는데 연락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구속이 되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의 제 기분은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 하는 씁쓸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앞으로도 전철하는 사람을 영원히 내 인생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게 완벽히 지워버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친엄마가 죽은 게 낫지 교도소까지 간 사기꾼이라니요. 절대 아들의 인생에 득될 게 없었죠. 아내는 욕망 덩어리면서도 한편으론 멍청할 정도로 순진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벤츠와 명품 가방을 약속한 그 남자는 사치품 대신 아내의 팔목에 쇠고랑을 차게 만들었죠. 아내도 본인의 과한 욕심이 결국 본인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을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에 동호회에서 있었던 아내에 대한 소문도 아내는 울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내도 다 알고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제 생각 이상으로 탐욕스럽고 돈밖에 모르는 한심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아내를 완전하게 지워낼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 걱정도 안 되는지 연락 한 번 안 하네 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살 겁니다.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내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안타깝게도 엄마의 빈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전처가 그 헛된 욕망만 쫓지 않았다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예쁜 아들을 키우며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제 전처는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었겠지만요. 저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늘 이야기합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라고 역사는 늘 증명해 왔거든요. 쉽게 얻은 부와 명예는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뒤에는 처참함만이 남는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제 아들에게도 화려한 성공과 돈보다는 성실한 하루의 가치를, 또 쉽게 얻는 요행보다는 정직한 땀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각오는 했지만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특히나 쌍둥이이기 때문에 뭐든지 두 배를 해야 해서 힘듦도 두 배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 단축 근무를 쓰고 있어서 4시가 되면 퇴근인데 그 길로 어린이집을 가 아이들을 픽업하고 집으로 오면 육아 출근이 시작인 거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간단하게 산책시키고 집에 와선 좀 놀게 하면서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7시 되면 밥 먹이고 씻기고 또 놀아주다가 9시 넘으면 아이들을 재웁니다. 제 하루는 정신없이 돌아가죠. 사실 회사 일보다 육아가 훨씬 더 힘들어요. 집도 치우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하원에서 오면 엉망이 되고요. 밥 먹이는 것도 아이들 다 서로 장난을 쳐대고 흘리고 하니 매번 식탁도 엉망이 됩니다. 설거지거리는 왜 그렇게 또 많이 나오나요?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나오면 밀린 집안일에 빨래에 정말 녹초가 돼서 저도 그냥 소파에서 기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은 없냐고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야근한다고 9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거든요. 남편은 정말 매일같이 야근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하고 홍삼이니 영양제니 늘 달고 살 정도였죠. 자기 회사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맨날 야근이야? 나도 미치겠어. 일은 넘치는데 시간은 없고. 남편은 그렇게 볼멘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피부도 까칠해 보여서 안쓰러운 마음도 많았죠. 물론 저는 일도 하고 육아에 살림까지 도맡아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회사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야근도 행사 있을 때 빼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더라고요.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저도 너무 힘들고 속상했습니다. 아이 하나도 힘든데 둘 육아, 그것도 쌍둥이. 정말 엄마를 파먹으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저는 매일매일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루라도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요. 남편과 육아를 조금이라도 같이 하면 저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니 모든 육아와 살림은 다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을 재워놓고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자기야, 자기 이직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매일같이 야근이잖아. 말만 대기업이면 뭐해. 허구한 날 9시 넘어야 집에 오는 걸. 그렇긴 한데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에이,
당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지금 회사도 오래 다녀서 경력도 괜찮잖아. 한번 알아봐.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 일에, 애 둘 육아에 살림에. 진짜 잠드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기절한다니까? 많이 힘들지?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도 노는 거 아닌데 뭐. 근데 자기 회사 너무 심해. 요새 그렇게 야근시키는 회사 별로 없다는데 당신네 회사는 당신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일찍 올 수 있게 해볼게. 미안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애들 좀 크면 훨씬 나아질 거야. 아휴, 어느 세월에 다 키워. 그 전에 내 몸이 다 부서질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더군요.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래서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죠. 사실 남편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니 이 사람도 많이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래, 그래도 애들 보면 참 좋아 예쁘고 내 여유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참 좋겠어. 주말에 내가 좀 볼 테니까 좀 쉬다 와. 친정 가든지. 그럴까? 좀 그래야겠어. 그렇게 남편과는 정답게 술자리를 가졌었죠. 서로 힘들어도 누가 더 힘든 애 탓하지 않고 내가 좀 더 고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기관으로 사무관 한 분이 발령을 오신 것부터였어요. 그분은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다 다시 합치기 위해 지원해서 저희 기관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영회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 마침 그 사무관님 남편이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반가워서 식사 후 커피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어머, 남편분도 그 회사 다니시는구나. 네, 원래는 제가 세종에 있으면서 주말 부부 했거든요. 그러다가 애기들 초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주말 부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다시 온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나 봐요. 큰애가요. 작은애는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요. 아휴, 박 사무관님도 많이 힘드시겠다. 육아 쉬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일보다 더 힘들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했어요. 주말 부부셔서 아이는 혼자 다 보셨겠어요. 그렇죠. 남편은 혼자서 호시절 보내고 저만 고생했죠 뭐. 이제라도 남편한테 다 맡기려고요. 둘째 아이 어린이집 픽업도 남편 보고 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픽업요? 남편분이 시간이 되시려나? 5시 마치는데 마치고 바로 가면 되죠. 그 말에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5시요? 퇴근이 5시라고요? 네. 그 회사 5시 정시 퇴근이잖아요. 어? 부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희 남편은 개발팀이요. 아, 그러셔서 그런가? 저희 남편은 구매팀인데 매일 야근하거든요. 그런데 제 말에 그 사무관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는 거예요. 어? 정말요? 아닐 텐데. 네? 저희 남편이 전에 구매팀에 있다가 개발팀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 회사 구매팀도 야근 안 한 지 꽤 됐어요. 뭐 재고조사할 때는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이라고 했고요. 그 말에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전엔 안 해도 지금은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요새 일이 많아졌다던데. 어라? 저희 남편 말론 재작년에 회사 경영진들 대거 바뀌면서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더 많이 뽑고. 그래서 개발팀뿐만 아니고 다른 팀들도 다 정시 퇴근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데 정작 같은 회사 다니는 다른 남편은 5시 정시 퇴근이라뇨. 제가 골똘하게 있자 그분이 좀 그랬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근데 뭐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분은 일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야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심각해 보였는지
그 사무관님은 약간 수습하려고 하시더군요. 저도 어색하게 그런가 봐요 하고 말았지만 점심 식사가 끝나고도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야근을 안 한다고? 다 정시 퇴근한다고? 근데 왜 그 이는 맨날 늦는 거지? 제 머릿속엔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만약 정말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 안 들어오고 딴 길로 새는 거면 너무 괘씸한 일이잖아요. 또 매일 그 시간까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거의 퇴근 시간쯤에 그 사무관님을 찾아갔어요. 저기 사무관님. 네. 저기 갑자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한데요. 혹시 남편분께 오늘도 구매팀 일찍 퇴근하는지 좀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제 말에 사무관님은 약간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또다시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그 사무관님께 문자가 오더군요. 주무관님, 아까 말씀하신 거요. 남편한테 카톡으로 물어봤는데요. 구매팀 올라가 보니 오늘도 다 정시 퇴근했다고 사람들 이미 다 나갔다네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좀 전에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을 때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야 이렇게 답장이 왔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 지금 어디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렇게 할 순 없었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아이들과 놀아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를 틀어주고 저는 방 안에서 가만 생각에 잠겼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6개월간 남편도 매일 야근을 하진 않았어요. 그땐 일찍 들어오는 날도 제법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더니 나중에는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더군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졌다면서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사무관님의 말에 따르면 그 회사는 진즉에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도대체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야근한다고 하고 어디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군요. 머리 한구석에선 도저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바람. 딴 여자랑 바람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생각했어요. 당장 남편에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증거를 찾을 순 없었어요. 만약 진짜 바람 핀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바람 자체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괘씸한 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혼자서 아등바등 고생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저는 그 길로 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남편의 바람 잡는 방법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서요. 그러다 찾아낸 게 위치 추적 어플이었습니다. 그 남자 폰에 어플을 깔아놓으면 제 폰의 위치가 나오는 거였죠. 물론 남편에게는 알람이 가지 않게 설정을 해야 했고요. 저는 이걸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오자마자 또 피곤하니 어쩌느니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안쓰러웠겠지만 이제는 뭐 한다고 피곤하냐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내색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금방 잠이 들고 저는 남편의 폰을 몰래 밖으로 들고 가 그 어플을 깔았어요. 알람이 오지 않게 설정도 해놓고요. 그렇게 다음날 제가 그 위치 추적 어플을 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5시에 회사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게 찍히더라고요. 그 사무관님 말처럼 정말 야근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자 기가 막히고 손발이 떨리고 어쨌든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멈추더라고요. 위치를 확대해보니 어떤 건물이 떴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검색해봤죠. 남편이 머무르는 걸로 보이는 그 건물은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를 왜 매일 갈까? 저는 그 오피스텔 로드뷰를 가만 쳐다봤어요. 여기에 누가 사는 건지, 정말 바람나서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린 건지. 어쨌든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어린이집에는 조금 늦게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퇴근 시간 무렵 저는 그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가 기다렸습니다. 어플을 보고 있으니 남편은 역시나 5시에 퇴근을 했는지 이동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오피스텔로 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낯익은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 차였어요. 저는 어제 찾아본 대로 증거 수집을 위해 핸드폰을 꺼내 녹화 준비를 했어요. 심장이 뛰고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멀리서 몰래 지켜보는데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눈치챘나 싶어서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차 한 대가 더 들어왔고 그 차에서는 한 여자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리더니 그 여자에게 가더라고요. 둘이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팔짱을 끼고 가는 거예요. 엄청 익숙하게요. 혹시 했는데 눈앞에서 저 상황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그 길로 차에서 내려 동영상을 촬영하며 달려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달려오니 남편과 그 여자도 혼비백산이더군요. 제가 동영상을 찍으며 떨리는 소리로 외쳤어요. 야, 5시 퇴근이라더니 허구한 날 여기 와서 9시까지 있다 갔냐? 전현이랑 바람 피러?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저지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제 폰을 뺏으려고 하길래 저는 일단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니 막 제 얼굴을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 여자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인간이야? 네 마누라는 일하고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러 다녀? 민정아, 그게 아니라... 너 아이 더러운 놈아. 얘 누구야? 야! 너 누구야? 제 말에 그 여자도 막 주변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다 오해야. 그게 아니라... 오해? 내가 지금 너네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는데 오해?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탈모 고민이 있어서 머리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먹는 약에 바르는 약까지, 거기다 전문 샴푸와 관리 제품까지 쓰고 아침마다 콩가루 물까지 마십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을 기세로 잡았죠. 아, 왜 이래? 바람 피려고 머리에 그렇게 신경 썼구나. 아주 내가 다 뽑아버릴 거야. 그만해! 남편은 저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줌이었죠. 정말 인정사정 없이 쥐어뜯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머리를 만지며 난리를 치고 있고요. 제가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네 머리도 뽑아줄까? 어디서 유부남이랑 놀아나? 너 누구야? 같은 회사 직원이야? 그 여자는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잡으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내가 다 얘기할게. 여기서 말해. 여기서 어떻게 말해? 사람들 다 보잖아. 그 말에 그제야 주변을 보니 몇몇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한바탕 난리가 나니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흥분 상태라 민망하고 자식옷 없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빌고 저도 일단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고 그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발이 얼마나 떨리는지 운전을 하는 내내 사고도 몇 번 날 정도였어요. 저는 집으로 와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미안한데 애기들 하원시켜서 좀 데리고 있어달라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심각한지 친구도 이유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며 아까 찍은 영상을 보고 있으니 남편도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낯짝을 보자 또 화가 치밀어 다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할 말 없는지 막고 있더군요. 얘기해봐. 그년 누군지, 언제부터인지. 남편은 울상이더군요. 지금 당장 말해.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 거야? 용서 같은 소리 안 해. 네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용서해 주길 바래? 일단 얘기해. 얘기 듣고 조금이나마 참작 가능한지 판단할 테니까. 근데 얘기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끝이야. 속일 생각 말고 똑바로 다 얘기해.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저는 다시 동영상 녹화 후 폰을 뒤집어 놓고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누구야 그 여자? 거기가 그 여자 집이지? 누구냐고. 같은 회사 여직원. 뭐? 와, 이것들이 진짜 언제부터야? 1년 조금 넘었어. 그러니까 내가 딱 애기들 키우면서 아등바등 하는데 너 야근한다고 연병 떨 때부터네? 와, 네가 사람 새끼야? 나는 일에 육아에 살림에 죽어나는 거 알았잖아. 그런데 너는 5시 따박따박 정시 퇴근하면서 그 길로 집에 와서 육아 돕는 게 아니라 딴 년 집에 놀러 간 거네. 나한테는 야근이니 뭐니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 죽일 놈이야.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근하는 너 안쓰럽다고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거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누가 누구더러 불쌍하다는 거야? 진짜 불쌍한 건 난데. 미안해. 듣기 싫어.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느니 개소리 하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고생한 적 없잖아. 바람 피고 다니면서 아주 신났겠지. 여보, 진짜 잘못했어. 나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몇 번 헤어지려고 했는데, 내가 미친놈이야. 다신 안 그럴게. 됐어. 나가. 여보. 아니다. 내가 나갈게. 너 못 보겠어. 저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 가방만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 마냥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쳐다봐도 아랑곳 않고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더군요. 남편 힘들까봐 영양제 챙겨주고 홍삼 챙겨주던 제가 너무 바보 머저리 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냥 콱 전봇대에 머리 박고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 얼마나 저를 찢어놓던지요. 저는 정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쏘다니며 눈물 콧물 흐르는 채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다시는 절 속이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들 하원도 자기가 다 시키고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한대요. 근데 그 말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충분히 여력이 된 건데 저한테 다 맡기고 지는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 거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 솔직히 제 생각만 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반성한다는데 나만 묻어두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달리 하려고 해도 남편의 배신과 저를 속였다는 사실은 지독스럽게 저를 파고들었고 저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다니며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어머님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우시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제가 더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고불고 매달리고 회사도 그만둘 거래요. 저는 이렇게 저랑 못 헤어지겠다고 난리인 사람이 애초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바람은 왜 폈는지 참 신기할 정도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믿음도 없고 신뢰도 깨졌는데 같이 살면 저나 남편이나 다 지옥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미안하다면 깨끗이 이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결국은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증거가 다 있어서 얼마든지 소송도 가능하지만 남편은 자기 잘못 인정한다며 소송 없이 위자료 명목과 재산 분할 명목으로 지금 사는 집을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산다고요. 저는 아이도 키워야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갈팡질팡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론 저렇게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냥 묻고 덮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1년 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을 결심한 게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더 잘해야겠지요.
바쁘지만 평범하고 평온했던 제 일상에 아주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일 없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싶네요.